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 재무행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제될 때 보면은 이 재정관리에서 어떤 총론적 측면보다는 예산 편성 기법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회계년도 간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1회계년도 간의 수익과 지출액을 수익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1회계년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정 운영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건 아니죠.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운영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1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사용되는 수익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는 예산의 일반 원칙, 예산은 전년도 헌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표시하여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이송을 하면 국회는 회계년도 30일 전까지 의결하여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어야 그리고 그 다음 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예산안이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심의 의결을 거치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연도 예산 지출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의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의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전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헌법 규정에는 특단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라고 하는 준예산 제도를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위기가 한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헌법의 규정은 사전 의결의 예외로서 준예산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성의 원칙, 그리고 모든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합리적으로 표시하고 그 출처와 용도를 명시해야 된다는 명료성의 원칙, 세입 세출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예산 통계주의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형식상 단일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운영돼야 된다는 엄밀성의 원칙, 또는 한정성의 원칙, 목적 범위 위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또 그러면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수입은 일괄적으로 총수입으로 모든 지출은 일괄적으로 총지출로서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는 국고통일의 원칙을 수입과 지출 간, 수지 간 담보 금지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의 종류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 준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총괄,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이송하게 되면 회계년도 90일 전까지는 국회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하고 아직 국회에 의결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 뭘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의결 전에 다시 고쳐서 제출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라 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그것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또한 예산 변경이 필요했을 때 그때 예산이 국회 통과 이후에 수정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는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인데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제출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로서 회계년도 개시일까지도 예산안이 총괄되지 못하면 특단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헌법 규정의 내용을 준예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 그리고 준예산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기법. 예산 편성 기법은 이렇게 LIBS,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에서 LIBS가 있어.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서 LIBS라고 하는데 다음 연도 지출 품목의 지출 품목별 지출액의 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곧 여기 나오는 품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지출 항목 쭉 나열하고 그래서 항목별 예산, 항목별마다 단가 곱하기 수량 해서 각각의 지출 금액하고 그것을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증액주의 방식입니다. 증액주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 기법을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 기법으로 본다면 바로 기존의 정책의 바탕을 두고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방식을 정책 결정을 우리는 점증주의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기법에서 이런 점증주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정책 결정 방법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 기법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정확하게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된 항목별 지출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주 통제 기능이 강하다는 거죠. 통제 기능이 아주 탁월한 예산 편성 기법은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 예산.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입니다. 기획 예산. 기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예를 들면 지출 사업을 세분화한 후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한 후 세부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예산을 세분화해서 사업을 세부 사업을 세부 프로그램을 또 세부 프로젝트로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한 후 세분화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 또는 기획예산 이거 죄송합니다. 퍼포먼스니까 성과주의는 기획이라 했거든요. 성과. 그다음은 기능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성과주의 예산.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 그래서 사업을 상세하게 세분화한 후 세부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이런 예산 편성 기법은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 또는 기능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예산은 단위원가, 세부 프로그램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가지고 해서 상세하게 세분화된 프로그램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것은 특히 업무에 거기 오면 예산 운영이나 조직 관리에 있어서 모든 개별 항목을 개별 조직 활동들과 개별 항목과 조직 활동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세분화된 프로그램별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를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그 성과주의 예산이. 그 때문에 여기는 관리 기능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리 기능이 강하다. 그에 의해서 조금 전에 뭐 습관졌던 기획예산.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트 시스템에서 기획예산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은 장기 계획과 플랜이지요. 장기 계획 플랜과 단기 예산, 버제팅을 플랜, 단기 계획과 단기 예산 단기 예산을 구체적으로 연계, 즉 프로그래밍 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연계시킴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보자 또는 극대화해보자 하는 예산 편성 기법을 기획예산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플래닝과 단기적인 예산을 버제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이것은 품목별 예산의 증액주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은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이 왜 꼭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꼭 증액을 시켜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기획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획예산은 당연히 기획 기능이 강한 거죠. 플래닝의 기능이 강합니다. 단점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계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정도는 적어도 국가 공권력과 같은 거대 권력 집단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예산은 주로 중앙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방 분권화된 데에서는 다소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물론 이거 있죠. 국가 중앙정부 단위에서 이끌어가는 사업, 국방사업이라든지 외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 수준에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소위 뭐 사회복지 관련 사업, 지방 이양사업으로 넣어놓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획사업, 기획예산제도 BPBS 나와 있죠. 479페이지 보시면 계획 중심의 예산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이다. 똑같은 말 2번에 적어놨지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기획예산제도는 종래의 품목별 예산과 같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점증주의에서 탈피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특징의 1번 기획기능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기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밑에 적겠습니다.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죠. 제로 베이스.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줄 바꿔서 매년 새롭게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자, 이렇게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매년 새롭게, 이런 용어가 들어오면 바로 제로 베이스 버제팅. 여기는 당연히 밑에 적겠습니다. 감축 기능이 강합니다. 감축 기능이죠.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 거기 보면은 과거의 예산이나 482지요.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새롭게 평가하여, 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특히 3번 감축관리에 적합한 예산제도로 점증주의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4번에 다시 한번 감축 기능을 중시하여 예산 절약, 예산 관리 과정의 예산 절약과 감축 관리를 기능하여 예산 절약을 강조하며 예산 관리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특징. 그래서 1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우리가 보면 앞에서 나왔던 조직 관리 전략으로서 MBO, PERT, 또 TQM 또 살펴봤고, 또 예산 편성 기법으로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 그 중에 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영역이 주로 나왔던 거죠. 소위 기획 예산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 사용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연기준 예산 서비스 나오는데 연기준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기준 예산과 유사한 미국의 예산 편성 기법으로서 일몰법이 있다. 일몰법. 또 시퀀스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연기준 일몰법 선셋노우라고 하는데, 선셋노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전문 행정관료가 편성한 예산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일정 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 그들이 제시했던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 시간부로 폐기 처분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는 예산 편성 기법을 선셋노라, 쓸데없이 국가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선셋노가 되겠는, 즉 뭐예요? 감축 기능이죠. 그런 점에서 연기준 예산과 많은 관련이 있는 미국의 예산 편성 기법에는 선셋노 일몰법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오디트. 감사 오디트가 있는데 규정 수능 감사와 운영 감사가 있다. 규정 수능 감사는 절차 감사죠. 제대로 지켜야 될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알아보는 모니터링 감사가 되겠는데, 바로 이 규정 수능 감사는 통제 기능이 강하죠. 제대로 절차를 지켰느냐, 그런 점에서 품목별 예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운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과 감사입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후에 성취 여부나 목표 성취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운영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감사는 기능별 예산, 말하자면 성과주의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에 적합하다. 말하자면 기획 예산에 적합한 방법이 운영, 성과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것처럼 규정 수능 감사가 왜 항목별 예산과 같다? 절차, 좀 규정, 말하자면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알아보는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규정 수능 감사는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품목별 예산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흐름 또는 흐름도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도화한 것을 우리는 개념지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논리 모델, 프로그램의 과정을 논리 모델이라고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쭉 확대시켜 나가는데, 보통 성과까지를 그려놓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고,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을 논리 모형,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논리 모형이라고 이렇게 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투입에는 과업 관련 투입도 있고 또 유지 관련 투입도 있지 않습니까? 과업 관련 투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나 재화나 서비스,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활동하게 될 이런 그 어떤 인적, 물적 자원들은 유지 관련 투입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전환 또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욕구가 충족된,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 아니면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산출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해진 것을 성과라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서 그로 인해서 변화된 동래의 투입 자원이었던 클라이언트를 산출, 말하자면 성과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그것을 영양 임팩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 또는 영양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을 개념지도, 또 그런가 하면 논리 모형, 논리 모델이라고 해서 출제가 한번 된 겁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수혜자를 보면은 그 역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죠. 프로그램 수혜자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된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으로 된 이 전체를 일반 인구, 맞으면 전체 구성원에서 거기 오면 일반 인구라고 합니다. 이건 전체 구성원이죠. 전체 주민. 그 중에 이 일반 인구 중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 중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인구, 이것을 위험 인구라고 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그 위험에 노출된 인구 중에서 서비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표적 인구라고 합니다. 표적 인구는 위험 인구 중에서 수혜 자격을, 우리가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65세, 그다음 노인들 중에 전체 인구, 전체 노인들 중에 그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그러면 노년 소득 부재로 생계 불안정을 갖게 될 위험 인구, 그 중에 수혜 자격이 있는 인구,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인구, 표적 인구, 그 중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 그 중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를 클라이언트 인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칸으로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반 인구 중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인구 중에 하위부터 70%야 달하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70%는 표적 인구, 그 중에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인구는 클라이언트 인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그래서 그림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욕구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의 영역에서 욕구 사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지역사회 복지에 나오는 욕구 사정 한번 다시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욕구 사정. 욕구 사정 기법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얼만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을 합쳐서 그냥 욕구사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양적 조사 방법도 있고 뭐 질적 조사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포럼 또는 공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다음에 명목 집단기법, 또 이해관계자만 모여서 이끌어가는 초점 집단기법, 또 그런가 하면 델파이 기법, 델파이 전문가 기법, 또 그런가 하면은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조사, 서베이, 지역사회 조사의 한 방법으로서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주요 정보 또는 중요 정보 제공자, 담당자를 가지고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그 외에도 뭐 대화 기법 또는 뭐 사회지표 이용법, 2차 자료 기법이죠. 그건 양적 기법인데 사회지표 이용법,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해서 이미 지역사회복지론 쪽에서 노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회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만들어진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2차 자료를 이용한 방법이고, 그때 사회주의 이용법은 2차 자료 이용법으로 내용 분석법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회지표 이용 방법은 내용 분석법이란 말 써놓고 거기서 2차 자료 이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정보는 인터뷰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주요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은 달리 있었지만 다 겹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베이, 지역사회 조사, 지역사회 서베이란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료를 얻는 방법, 결국에 이것도 대화 기법이나 또는 인터뷰 기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해서 지역사회 전체 분위기나 지역사회의 우선순위가 될 문제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지역사회 포럼, 자유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거죠. 그러나 명목 집단은 것은 자유롭게 공개된 장소에 모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의견만 발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단순히 각자 생각하고 발표만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것은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은 다 지역 주민 다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만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이끌어가는 것은 초점, 포커스가 있으니까 관련 문제가 딱 재반 문제가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 집단 기법은 재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는 초점 집단은 특정 문제에 관련된 특정 당사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도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종래의 평가의 개념은 목표 달성도 파악에 그쳤지만 오늘날의 평가의 개념은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한 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페이지 나온 정보 제공. 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정보 제공 기능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를 알리는 이런 정보 제공 기능이 아니라 피드백의 기능을 말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 과정이 바람직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과정상 환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 환류, 부정적 환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기능이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말하자면 알림을 위한 정보 제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부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점 없음 긍정적 완료, 문제점이 있음 부정적 완료,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이끌어가자는 정보 제공, 다음에 책임성 이행, 새로운 이론 형성의 기여, 이런 것이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이나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지요. 다음에 평가의 유형은 과정상으로 볼 적에 진행 중의 평가는 과정평가, 형성평가와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난 후에 이끌어가는 성과평가로서 효과성, 효율성 평가로 넘어가는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총괄평가가 있다. 다음에 주체로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자체평가, 프로그램 수행자가 포함된 내부 조직에서 이끌어가는 내부평가,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이끌어가는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본래의 평가는 에 발류에서 밖에서 아웃이라는 개념의 이와 밸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인은 당연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가치 판단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체를 가지고 자체평가, 내부평가, 말하자면 또 외부평가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를 가지고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공평성 평가, 품질 평가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면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런 단어 나와 있지요. 주로 나왔던 것은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가 자주 나오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재무관리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평가까지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3편을 모두 마감진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4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법제론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행정론에서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또 법제론에서 나오고 정책론에서 나오고 다양한 교집합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보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이런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서비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